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토크 시즌2. 오늘도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 전문가 정대영 송영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선이 가까우니까 또 나라 빚에 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다. 흔히 이렇게들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한국도 정부 부채가,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든가 뭐 그로 인한 뭐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이제 그런 재정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또 절대 액수가 커지면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국가 부채가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국가 부채가 뭐 커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걷는 세금보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예산이 아마 39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한 550조. 계산해 보면은 연간 한 8 내지 9%씩 본 예산 기준으로 추경 빼고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이렇게 보면 별도의 특별한 증세 조치가 제도, 뭐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면 세수 증가는 명목 GDP 정도. 즉 명목 GDP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증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세금을 더 안 걷으면 외형이 그 정도 커지니까 세금 그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명목 GDP만큼. 우리나라 명목 GDP가 그간 한 뭐 3, 4% 정도 채 안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8, 9% 늘었다면 뭐 추경가에 치면 10%도 될 수 있는데 이러면은 뭐 그만큼 차이만큼 정부 부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 정부 부채를 보는 기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D1, D2, D3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또 미래 갚아야 할 거, 그걸 뭐 여기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부채를 넣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갚아야 될 거라 이런 얘기를 정책 당국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 논의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채, 국가 부채는 특성이 있어요. 쓰는 사람하고 갚는 사람이 달라요. 뭐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자기가 빚냈으면 자기가 갚는 그렇죠. 거죠. 아니면 자기 아들이 갚거나. 근데 이 국가 부채는 이 나라 빚은 일단은 되게 장기예요. 대부분 20년, 뭐 30년, 어떤 때는 50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라에 영부채도 있습니다. 이자만 내고 끝까지 안 갚는 부채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발행하자는 논의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행해서 쓰고 되게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쓴 사람들은 뭐 죽거나 완전히 경제 하나 은퇴하고 되고 지금 젊은이 20대, 30대가 이제 50대 돼 갖고 열심히 갚아야 되는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은 40대, 50대는 얘기할 자격이 많이 없다. 지금 40, 50대는? 지금 40, 50대는 없고 지금 20대, 30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자기가 갚아야 될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40대, 50대는 사실은 갚아야 할 필요성이, 그러니까 눈을 볼지도 모르지만 눈을 볼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왜냐면 20년, 30년 후에 위기가 오기 전에 돌아가실 분도 많고 그때는 본다 하더라도 그때는 은퇴자라 난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이미 그때 혜택 다 받았으니까 뭐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국가 부채가 그냥 늘어나고 있는 거 그대로 둬선 안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하고 대신 지금은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지만 향후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줄이겠다. 균형 재정을 맞춰가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나라죠. 훌륭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국가 신뢰도 높고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요. 세계에서 가장 국채 금리가 낮은 나라가 아마 독일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산. 독일은 뭐 굉장히 노래운 국가인데도 오래된 선진국이죠. 선진국인 오래된 선진국이죠. 선진국 역할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굉장히 경제가 지속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땐 독일,
안 되면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정도를 모델로 삼아서 간다면 우리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좀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셔야 될 건 세계 모든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면에는 과다 부채가 있다. 부채가 많으면 꼭 터진다 언젠간. 우리가 이제 1997년 IMF 위기는 기업 부분에서 과다 부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개인들이 개인 부채. 부채가 많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부채 때문에 위기가 생길 것인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에 다 부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 가지 경제가 참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뭐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또 미국은 또 특별한 나라고 미국은 뭐 세계 기초 통화를 발행하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 달러를 찍어내면 발행하니까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델을 제가 볼 때는 미국, 일본 이렇게 하지 말고 독일이나 안 되면 프랑스나 네덜란드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대선 주자들이 대선 출마하면서 이렇게 돈 쓰겠다, 저렇게 돈 쓰겠다, 돈 쓰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